오늘은 공야장 5평 공야장 들어갈 차례인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사정 먼저 읽어보고 다시 해상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책에서 원문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편 2편인데요. 1장입니다. 자왈, 이인 위미, 택불처인, 은덕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정한 학문이 인의 경지에 틀을 잡고 안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에 도달함은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진선미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진정한 학문과 수양이 인의 경지를 안주처로 선택해 그 경지에 처하는 데 이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의 성취라고 하겠는가. 지금 하는 거는 전부 저기 남해건 선생의 새로운 해석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집주의 해석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2장입니다. 자왈, 불인자, 불가이 구처약, 불가이 장철학, 인자 아닌 지자 이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검소하고 소박한 환경에도 오래 거처할 수 없고 즐거운 환경에도 오래 거처할 수 없다. 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인의 체에 안주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의 용을 이롭게 여긴다. 자왈,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인의 수양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 자왈, 구지어 인이 무오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진실로 인의 수양에 뜻을 두면 특별히 누군가를 미워함이 없다. 좋은 사람은 물론 애호해야 하고 나쁜 사람도 불쌍히 여겨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감화시켜야 한다. 자왈, 부여귀, 시인지 소용년, 불이기도 덕지, 불처야, 빈위천, 시인지 소야, 불이기도 덕지, 불거야, 군자 거인, 오호 선명, 군자 무종식지간 위인, 조차 피러시, 전패 피러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귀는 사람들이 좋아하여 누구나 얻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처하지 말아야 한다. 빈처는 사람들이 싫어하여 인의 수양이 있는 사람이라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서 노력하고 향상하면서 천천히 빈천을 벗어나야지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군자가 인을 버린다면 중심 사상이 없는 것이니 어찌 이름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 먹는 동안에도 인의 경지를 어기지 말아야 하며 어떤 일을 이루는데도 반드시 인의 수양에 의지하고 실패하여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인의 수양에 의지해야 한다. 자왈, 미견 호인자, 오불인자, 호인자 무이상지, 오불인자 기위인이, 불사불인자 가호기신. 유능 일일 용기력의 인이호, 미견 역부족자, 개유지 미지견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진정으로 인의 도덕을 좋아하는 사람과 불인의 부도덕을 미워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인의 도덕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할 나위가 없거니와 불인의 부도덕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의 도덕을 행하여 그 불인의 부도덕자로 하여금 불인의 부도덕이 더 심해지도록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인하다고 남이 불인한 것을 보고 싫어한다면 나 역시 불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그의 힘을 인의 도덕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던가? 나는 힘이 모자라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할 텐데 나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7장 자왈 인지과야 가거기당 관과 사지인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잘못은 왕왕 그 자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고서 자신도 반성하여 인을 수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왈 조문도 석사가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진정으로 아침에 도를 들어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살면서 도를 듣지 못할까 걱정하라. 자왈 사지어도 이치 악이 악식자 미족 여이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진정으로 홍진 속세를 벗어난 정신으로 속세에 들어가 사람들을 구하는 사업을 하는 수도의 뜻을 세웠다 해도 물질적 환경의 어려움을 싫어하고 누리고 사는 것을 탐해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의 심지는 이미 물질적 욕망이 나누어 차지하고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 자왈 군자 지어 천하야 무적이야 무막이야 의지여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천하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선입견을 고집하여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없고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오직 도덕적으로 의에만 견주어 할 따름이다. 자왈 군자회덕 소인회토 군자회형 소인회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도덕을 위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으나 소인은 토지 같은 재부만 가질 마음을 품고 있다. 군자는 형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만 소인은 복이나 혜택만을 얻을 마음을 품고 있다. 12장 자왈 방어이행 다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해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처신하며 최후에는 대부분 원한을 불러온다. 자왈 능이 예양위국토 하유 불능이 예양위국 열애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쟁탈로 얻거나 속임수를 써서 얻는다면 예의 문화정신은 무엇하겠는가? 자왈 불환무위 환소이립 불환막기지 구위가지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에게 일어설 수 있는 재능이 있는지를 걱정하라.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충실히 하여 자연히 알아주게 하도록 하라. 자왈 삼호 오도 일이관지 정자왈 유 자출 문인 문왈 하위야 정자왈 부자지도 충서이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전해주마. 나의 돈은 하나로서 꿰뚫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묵묵히 계셨다. 정자는 읍하고는 예, 저는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다른 제자들이 둘러싸고 물었다. 무슨 뜻인가? 선생님과 무슨 문답을 했으며 선생님께서는 무슨 도를 전해주셨는가? 정자는 수중 미달인 이 학우들에게 알려줄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의 도는 충과 서일 따름이네. 매사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사람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너그럽게 용서하고 포용하며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라네. 자왈 군자 유월의 소인 유월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일을 논할 때 군자는 그 일이 도덕상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의리에 밟고 소인은 얻을 이익에만 박다. 17장 자왈 견현 사제은 견불현이 내 자성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문과 도덕의 수양이 있는 사람인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보면 그울 삼아 안으로 자신을 반성하라. 자왈 사부모 기간 견지부종 우경불이 노이불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부모에게 옳지 않은 점이 있다면 몇 번은 고치시도록 온화하게 권유해야 한다. 설사 권유를 따르지 않는 뜻이 보이더라도 여전히 공경하며 거스르지 말 것이며 근심이 되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자왈 부모제 불원유 유필유방.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먼 곳으로 가지 말 것이며 먼 곳으로 갈 때에는 반드시 편히 지내게 해드릴 방법이 있어야 한다. 자왈 삼년 무계의 부지도 가위효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 곁을 떠난 뒤에도 3년 동안 부모에 대한 도리를 바꾸지 않는다면 효자라고 할 수 있다. 자왈 부모진연 불가부지야 일적이 희 일적이 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의 나이는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한편으로는 오래 사시니 기쁘고 한편으로는 죽음에 가까워져 가시니 두렵기 때문이다. 자왈 고자 은지 불출 치궁지 불체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실천 행동이 따르지 못할까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자왈 이약실지자 선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단속하고 관리함으로써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자는 드물다. 자왈 군자 욕누르은 이민어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에는 어눌하지만 실천 행동에는 민첩하려 한다. 자왈 덕불고 필유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도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외롭고 쓸쓸하지 않은 것이니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반드시 함께 가는 사람이나 친구인 이웃이 있게 된다. 마지막 26장입니다. 자유왈, 사군삭, 사요기, 웅우삭, 사소이. 자유가 말하였다. 임금을 섬김에 있어 충고를 자주 하면 자신을 욕되게 하여 공경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고, 친구에게 충고를 자주 하면 사이가 멀어지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어진다. 인애를 행하려면 방법을 알아야 하지 함부로 할 수 없다. 네, 여기까지 4장 2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다음 오늘 제5편 공야장 들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공야장 앞에 4편, 하기, 위정, 8일, 그리고 2인이었죠. 이 4편은 공문의 학문의 도리에 관한 요강이었습니다. 이제 이 제5편에서는 사례를 가지고 공문의 학문을 설명하고 있어 대화록과 토론집의 맛이 더욱 짙습니다. 공문의 학문의 도리는 대부분 용, 즉 어떻게 사람이 되고 일할 것인가 하는 응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록된 것은 모두 공자의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로 공자의 교육 방법과 실제적인 개발식 교육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 제5편의 제목은 공야장입니다. 공야장은 공자의 학생으로 사기의 공문제자전이나 공자 가어 속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에 대한 자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잡학서적의 기록들을 보면 공야장은 새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하하 하고 웃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결코 진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생물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물의 말과 동작이 나타내는 의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오히려 우리는 고대인이 새소리를 알아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옛 속담에 물 가까운 곳에 오래 살면 고기의 성격을 알고 산에 오래 살다 보면 새소리를 듣고 구별할 줄 안다. 근수, 지어, 성, 재산, 식조, 음이라고 했는데 이는 흔히 있는 일로서 생활상의 체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말하는 과학 연구 정신이 그리 없었기 때문에 공야장이 새소리를 듣고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가는 이 이야기를 감히 하지 않았으며 이것을 우스운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야장 1장입니다. 자위 공야장 가처야 수제 누설지중 비기제야 이기자 처지. 자위 공야장 가처야, 공자께서 공야정에 대해서 이르기를 가처야. 여기서 처는 이제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의 처가 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처라고 하면은 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위 삼을 만하다. 그러니까 딸을 보내서 사위를 삼을 만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야장에 대하여 사위 삼을 만하다. 즉 딸을 시집 보낼 만하다. 수제 누설지중 비기죄야. 비록 숫자죠. 비록
누설지중. 누설은 이제 뭐 끈루자에 꽃빛설자인데요. 누설이라고 하면 죄인을 묶던 예전에 끈을 말합니다. 오랏줄 같은 거, 밧줄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 비록 누설지중에 있었지만 즉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겠죠. 포성줄로 묶여서. 그렇지만 비기죄야. 아니다. 그의 죄가 아니다. 이 기자 처지. 기는 이제 공자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여기서 자는 자기 딸을 이야기합니다.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 이 기자 처지의 자는 곧 딸입니다. 옛날에 자는 남성, 여성에 모두 통용되었던 것으로 예컨대 여자, 남자에서 모두 자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남녀, 아들, 딸을 다 같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문화에서는 자기 딸에 대해서 자를 붙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서 누이는 여제, 즉 여자 동생이겠죠. 여제라 불리기도 했는데 후세에 이르러 오히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옛날에 남녀가 평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자가 공야장에 관해 말한 자료를 보면 공야장이 감옥살이를 했다는 것만 알 수 있는데 왜 그가 감옥살이를 했는지는 알 수 없고 역사상 그 자료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잡서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새소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공야장이 한 번은 새에게 신용을 잃어서 새가 그를 해치려 했으므로 그가 감옥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새가 공야장에게 말했습니다. 공야장, 남산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대가 그 고기를 먹고 나는 그 창자를 먹자. 그런데 공야장은 새와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양의 창자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진 새는 공야장을 해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뒤에 새가 또 공야장에게 말하기를 남산에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야장이 뛰어가 보았더니 양은 보이지 않고 피살된 사람 시체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인범의 누명을 쓰게 된 공야장은 입이 있어도 변명할 수가 없게 되어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런 신화와 전설은 아마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왔을 것이며 역시 작가의 학문에 근거하여 내려오는 것으로 당연히 전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야장은 왜 감옥살이를 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공야장의 감옥살이는 죄가 있어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공자의 사람됨이 재산이나 세력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을 골라 딸을 시집 보내려 했던 것이 절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묘한 것은 공자가 감옥살이한 적이 있는 공야장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고 또 조카 딸은 남용, 즉 남궁괄에게 시집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다음에서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자위 남용, 방유도 불패, 방무도 면허 형유, 이기 형지자 처지. 자위 남용, 공자께서 남용에 대하여 방유도, 나라 방자죠. 나라에 도가 있으면 불패,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버림받지 아니하고 방무도, 나라에 도가 없다 해도 면허 형육, 면한다. 형육, 벌형자죠. 육은 죽일 육자입니다. 그래서 처형을 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 도가 있다면 버림받지 아니하고 나라에 도가 없다 해도 처형은 면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기형지자 처지 그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이해해야 하는데 공자가 몹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점입니다. 공자는 후처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배달은 장애가 있다는 거죠. 장애인 형이 하나 있는 데다 집안 살림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12살쯤부터 이미 집안 생계를 떠맡아 온갖 어려움을 맛보았으며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공자는 도덕, 학문, 문장으로 후세에 성인으로 받들어졌는데 이 성인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형이 남겨준 조카딸도 마음을 다해 돌보아주고 마침내 그 조카딸을 남용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공자는 논의 여러 곳에서 남용을 언급했는데 하론에도 남용이 백규라는 시를 3번 외웠다. 삼복백규라고 말하고 조카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규는 무엇일까요? 흰 옥을 말합니다. 규는 관리가 조정에 들어갈 때 손에 들었던 수판을 말하는데 지난 시대 이후에는 그 형식을 죽간으로 바꾸어서 조홀이라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손에다가 그 신하들이 왕 앞에서 조회할 때 이렇게 홀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백옥으로 만든 게 백규겠죠. 그래서 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서는 것이었을까요? 첫째는 예의의 규정 때문이었으며 둘째는 중요한 일을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메모 수첩이 있어서 메모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메모 수첩이 없었는데 황제에게 보고를 할 때와 같은 조정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만일 그 내용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을 조홀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삼국시대의 그림에서 제왕들이 모두 손에 긴 수판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옥을 소중히 여긴 것은 그 뜻이 있었기 때문이지 지금 사람들이 보석을 좋아하는 심리처럼 정기한 보배이기 때문에 좋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옛사람이 옥을 소중히 한 것은 옥결빙청에서 연용하는 것으로, 옥결빙청이라고 하면 옥같이 깨끗하고 얼음처럼 맑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빙청옥결이라고도 합니다. 즉 인품을 옥처럼 결백히 하려는 뜻으로 자기의 인격 학문의 수양을 옥에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옥이 후대에 전해 내려오면서 비로소 옥가락지나 옥팔찌를 만들어 끼게 되었습니다. 허리에 옥패를 찬 것은 또 무슨 뜻이었을까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이 넘어지면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 차고 있는 옥이 사람 대신 먼저 부서진다고 합니다. 옥이 부서지면 사람이 부상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전설은 정말일까요? 역학적으로 이런 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옥에 무슨 신령함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금 말했듯이 백규는 옥덩어리입니다. 상고에 백규란 한 편의 시가 있었는데 오로지 옥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보석의 가치가 높아 황금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옥의 옥결빙청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옥이 결백하면 한 점에 하자나 오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용은 이 시를 읽고 대단히 마음에 들어 제3낭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규라는 구절이 이제 시경에서 따온 거라고 하는데요.
백규의 점자는 이지러질 점자인데 하자 있는 거, 옥에 T 같은 거겠죠. 뭐 옥에 무슨 반점이 있거나 결점이 있는 거, 과실, 결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규, 백옥의 반점은 상가 마야, 오히려 문지를 맞자죠. 그래서 뭐 갈아서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옥에 있는 T는 갈아서 없앨 수가 있는데, 사은지점 불가위야. 그래서 이 말의 과실, 잘못은 불가위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말로서 무슨 막말을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경계를 주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복백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구절을 세 번이나 읊음으로써 자신의 소양을 닦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병은 병종구입이라고 합니다. 병은 이제 입으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묻는 데에 위생이 철저하지 않으면 병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종구출이죠. 모든 재난이나 화 같은 것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로서 보통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말을 잘못하면 살신지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하게 되면.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군자가 말에는 어눌하지만 행동에는 민첩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자기 수양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남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남용은 이 시를 읽고 대단히 마음에 들어 제3 낭송했습니다. 공자는 그가 이 시를 제3 낭송하는 것을 듣고 조카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만일 이 기록대로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일 뿐이라면 어떤 젊은이가 어느 예쁜 아가씨의 집 앞에서 노래 몇 곡을 시험삼아 불렀을 경우 쫓아내지 않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겠지요. 공자가 그렇게 노래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그러면 공자는 왜 남영이 이 시를 3번 읊는 것을 듣고 조카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을까요? 이는 마치 오늘날 학교에서 학생 평가 자료를 비치하고 학생을 관찰하는 것처럼 공자가 평소에 학생을 세밀히 관찰했기 때문이므로 남영은 인품, 덕성의 수양을 대단히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시를 읽었을 때 공자는 특별히 느끼는 바가 있어 조카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도대체 공자가 남영의 학문과 인품 수양을 세밀히 관찰하고 난 소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회가 궤도에 올라있는 태평시대일 때에는 남영과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는 매몰되지 않을 것이며 틀림없이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남영은 이러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재능 있는 사람은
자신을 너무 드러내고 유리한 환경을 얻지 못할 때에는 참지 못해 가슴속이 온통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지금 세상에 나를 빼놓고 누가 있느냐, 내가 나서면 최소한 제갈량만큼은 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흔히 이런 결점이 있으며 그것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남용의 지혜, 재주와 기량은 결코 매몰되지 않을 것이며 태평성세에는 물론 그가 기용될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려움과 위험이 많아서 생명도 그만큼 위험해집니다. 그렇지만 공자는 남용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용은 사회가 혼란할 때에도 자기 처신을 잘하고 자기를 지키는 일을 따라 맑게 살기 때문에 그는 절대 자신의 죽음을 가져오는 화를 만나지 않을 것이며 형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그는 세상을 위해 잘 봉사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처신의 길에서도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의 친조카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앞의 두 단락을 합해서 연구해보면 공자가 일을 처리하는 데는 일정한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용은 자기 처신을 잘했고 공야장은 학문 수양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곤란과 역경에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으며 인격 함양이 매우 평담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두 사람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공자는 공야장이 남용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조카 딸을 공야장에게 시집 보낸다면 공자가 나쁜 마음을 품고 조카 딸을 감옥살이 했던 공야장에게 시집 보내고 자기 딸은 세가 공자인 남용에게 시집 보냈다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방법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우리는 비록 남의 결점을 꼬치꼬치 찾아낼 궁리를 한다고 의심받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었습니다. 요점은 나라에 도가 있다면 버림받지 아니하고 나라에 도가 없다 해도 처형은 면하겠다. 방유도 불패, 방무도 면허유 이라는 이 말이 공자의 처세 원칙이란 데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평지세에 재능이 매몰되지 않고 혼란할 때의 생명의 위험을 모면할 줄 아는 정도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논평할 학생은 자천입니다. 자천은 성이 복이고 이름은 부제로서 자천은 그의 호입니다. 여기서 이 복자가 편안할 밀자인데 성으로 쓰일 때는 복으로 읽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이로서 사기에는 그가 공자보다 30세 적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공자가의에는 그가 공자보다 40여 세 적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몇 살이나 적었을까요? 여기서는 이것이 주제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는 공자가 만년에 얻은 학생으로 공자가 온 정신을 쏟아기른 젊은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그에 대한 공자의 평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위자천 군자재 약인 노무군자자 사은취사. 자위자천 공자께서 자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군자재 약인 군자로다 이런 사람은 노무군자자 노나라에 군자가 없다면 사은취사 어디에서 이런 품덕과 재능이 있는 사람을 취하겠는가. 공자는 아마 여기에서 학생들의 감탄한 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자는
자천은 정말 대단하다. 한 사람의 군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나라에 군자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품덕과 재능이 있는 사람을 취하겠는가? 노무군자자 사은취사하고 말했습니다. 주공이 노에 봉해졌기 때문에 노나라에 보존된 문화의 기품과 규범은 주대 문화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부터 진한시대까지 줄곧 이와 같았으며 또한 중국 문화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노나라 문화에 대해 탄식하고 문화가 몰락해 가고 있는데 적어도 일부 인물들은 이미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특히 자천에 대해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보아라. 안으로의 인품, 덕성, 수양에서나 밖으로 발휘하는 재능면에서나 자천은 군자라고 일컬을 만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노나라에 한 사람의 군자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자천 이 사람을 군자라고 말하겠다. 만일 이 사람이 군자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을 군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해근 선생하고 노노집주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서 남해근 선생은 뜻으로 보면 그 당시에 노나라에 이제 군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사회 기풍이 쇠퇴하고 해서 군자가 적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노집주에서는 요 사은취사라는 구절을 앞에 사는 이 사람, 즉 자천을 가리킨다고 보고 뒤에 사자는 이제 이러한 군자의 덕성, 품덕을 이야기한다고 봐서 이 사람이 노나라에 군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품덕을 취했겠는가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노나라에 군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천이 배워서 이런 덕성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서로 보면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해근 선생의 의견을 쫓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공자는 여기서 어렴풋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교육의 목적은 전통 문화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후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으며, 둘째, 새로 자라나는 우수한 인재를 장려하는 일에 유의하여 그가 더욱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학생들의 학문, 덕행에 대한 공자의 평론이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평론에 이어지는 다음 단락은 문장에서의 한 삽입곡이자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논의 문장은 더 활발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사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